조사국 물가연구팀의 안병권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저 여기 오기 전에 좀 사실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좀 걱정이 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일 것이고, 그러시다면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뭐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채권 분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계획 같은 걸 세우시고 뭐 할 때를 대비해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통화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걸 알아두시면 이 다음에 이제 업무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금리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통화 정책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남들보다는 더 빨리 금리 방향 같은 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물가 목표제 홍보 영상을 보셔가지고 뭐 거의 다 이해하셨을지 아는데 나머지 지금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중간에 한 10분 쉬고 또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마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저 언제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물가 목표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1998년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매년 물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해왔죠. 근데 2004년부터는 3년마다 물가 목표를 다시 설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이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설정된 해였고, 그래서 올해부터 16, 17, 18, 3년 동안 현재 새로 설정된 물가 안정 목표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물가 목표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의 일종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물가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의 어떤 체계, 운영 체계 이런 거니까 전체적인 통화 정책의 운영 체계를 먼저 대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운영 체계 중에 하나가 물가 목표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어떤 건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설정된 배경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통화정책 운영 체제가 어떤 건지부터 들어가기로 하죠. 일단 시작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물가 안정이라는 게 어떤 상태의 물가 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안정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통화정책 운영 체계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 법에 보면은 1조 1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그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한다. 여기에는 뭐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 개념이겠죠. 건전한 발전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이 우리 많이 이제 들어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이 뭐냐? 물가 안정이라는 0%냐? 물가 안 오르는 게 물가 안정이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하나씩 주요한 나라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2 아시죠?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의 중앙은행. 걔들은 어떻게 물가 안정을 정의를 하고 있냐면 below but close to 2% over the medium term. 2% 무령, 2% 넘으면 좀 안 좋고 2% 살짝 안 되는 수준이라고 물가 안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대표적인 그 물가 목표제 국가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좀 실용적으로 정의를 하죠. 정부가 설정한 물가 목표를 물가 안정이라고 본다. 2% 영남의 경우에. 리츠뱅크는 그 스웨덴 중앙은행인데, 스웨덴 중앙은행도 이른 시일에 그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물가 목표 쪽에서는 선진국인 그런 편입니다. 얘들은 그 나라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low and stable around 2%. 그래서 물가 안정은 낮고 그리고 안정적인, 낮기만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낮다고 해도 막 이게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안정이 아니다. 그리고 카나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low, stable and predictable. 낮고 안정적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예측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대체로 한 2% 정도 같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왜 2%를 0이 아닌 2%를 물가 안정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다 아실 겁니다. 저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셔가지고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겸해서 뭐 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보통은 그 변동 폭도 높죠. 분산,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으로 높게 되면 그 폭도 들쑥날쑥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장래 물가 수준에 대한 그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투자 계획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데 사입자들한테 자금을 빌려야겠죠. 근데 자금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물가를 감안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이자를 받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일종의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금 차입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금 차입 비용이 커지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 비용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다운받는, 억압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투자는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죠. 4년 내지 5년, 6년 뭐 이렇게 장기로 투자가 수립되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받을 어떤 투자로부터 돌려받을 수익을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실물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런 걸 잡아놓고 있는 게 낫겠죠. 뭐 기계나 뭐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그런 지대 추구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생산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니까 전반적인 생산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게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서 금괴 2개를 샀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됐어. 그러면은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계산을 해보면 금 갖고 있는 사람은 금이 이제 상품 가격이니까 상품 가격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금이 200만 원이 됐잖아. 금 가치가. 그럼 한 개를 팔아서 그걸 돈을 갚어. 그럼 돈 빌린 사람의 이익이죠. 사실상 이루어진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은 부를 이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예금을 잘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금 부족이 저축이 줄어들고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경제에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인데 경제학을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라는 하는 거는 상대 가격인데 A제와 B제의 상대적인 가격, 상대 가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제와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생산자는 A제와를 더 생산해야겠죠. 소비자는 B제와를 더 소비를 하겠죠. 신호란 말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상대 가격을 좀 알기가 어렵게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옵티멀한 행동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기업 같으면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 요소를 조합을 해서 가장 자기가 이익되는 상품을 최대로 생산을 했을 텐데 그게 신호가 희미해지니까 최적점에서 벗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최적 소비 조합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조세 체계도 왜곡되겠죠. 이건 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근데 인플레이션이 쭉 일어나게 되면 내가 실제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높은 구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일종의 인플레이션은 텍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텍스다, 인플레이션 텍스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급적 낮추자. 낮을수록 좋다.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이런 접근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제도가 좋죠.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호도 명확해지고 뭐 부의 이전도 없고 그럼 반드시 그러냐? 또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실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제가 이제 첫 번째에 보시면 R은 명목금리고 소문자 R은 실질이고 저기 파이 E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떨어졌다.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3%의 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실질로는 오히려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실질은 플러스 5가 되죠. 실질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근데 투자 활동이나 경제 활동은 다 실질로 다 의사 결정이 되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소비를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게 낫죠. 물가 떨어질 때. 그리고 투자자 만약에 내가 이제 정유사라 그러면은 정유 설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미루는 게 낫죠. 내일 유가가 떨어지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그 소비도 늦추고 투자도 늦추고 그러면 이게 경제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디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가 쭉 떨어지게 되는. 세 번째는 우리 임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은 하방 경쟁이 있으니까 임금은 한번 오를 수는 있는데 근로자들이 당장 임금을 깎읍시다 하면 그거는 이제 받기가 수용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 임금을 떨어뜨리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기업 수익성이 안 되면 임금을 깎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제로면 깎아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뭐 2%, 3% 이런데 어느 정도 양으로 있으면 그래 임금은 안 깎을게. 대신 올려주지는 않을게. 그래서 이제 영구 임금이 경직성 때문에 이제 고용시장에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충격이 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 인하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가 하락이 예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성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던 이제 실질 자산 같은 걸 이제 매각을 하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 쪽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대부분 자산 투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할 텐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일본이 이제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은 것 중에 하나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같이 겪었어요. 그냥 상품 가격의 디플레이션을 겪은 게 아니고 그렇고 또 디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자꾸 부양시키려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페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죠 지금. 뭐 저번 12월 달에 어느 정도 정상화를 해서 좀 0.2% 정도 올렸지만, 근데 그렇게 하한이 되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할 방법이 없어요.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근데 부작용이 뒤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힘을 못 쓰게 하는 상황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높은 건 안 좋고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정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죠. 한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또 경제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면 적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옵티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찾아내서 그거를 타겟으로 설정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수준을 경제가 유지하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도 안정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도 될 수 있고 경제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의 개념은 우리 경제의 적정한 수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 달성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통화정책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안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단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어야죠. 그 달성할 수단. 그 수단으로서는 공개시장 조작이나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금을 빌려주고 또 돌려받고 또 지급준비제도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걸 수단과 정책 목표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수단 갖고 정책 목표를 곧바로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 목표와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하나 정해요. 그게 이제 바로 명목 기준 지표인데 영어로는 nominal 앵커라고 합니다. 그거를 조정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목 기준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통화량 또는 환율 또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정책 수단, 공개시장 조작이나 이걸 통해서 곧바로 할 수는 없죠. 중앙은행이 통제력이 상당히 센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단기시장 금리, 은행 간 매일매일 거래되는 콜 시장 금리 또는 지급준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운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목표는 중앙은행이 컨트롤빌리티가 상당히 높고 또 한편으로는 요것과 명목 기준 지표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정책 수단을 움직여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제도가 올바른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과 또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리소스나 들을 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 집행부고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나 책임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이것들이 잘 작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 이건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 한국은행 수단은 뭐 지수 지급 준비나 공개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 관계가 뭐니까 중간에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 아주 높은 그 지표, 노미널 앵커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달성함으로써 물가 최종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명목 기준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 체제가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여기 중간 목표라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가 가까운 중간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함으로써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죠. 그럼 그 중간 목표에 뭐가 있냐면 통화 타겟팅하고 환율 타겟팅이 있어요. 통화 타겟팅은 뭐냐면 통화 증가율을 잘 조절을 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개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중에 돈이 시중에 많으면 사람들이 아마도 소비 욕구가 늘겠죠. 근데 돈을 막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흡수를 해버리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환율 타겟팅은 어떤 나라에서 하냐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그래서 이제 환율에 의해서 국내 물가가 크게 좌우되는 나라들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물가가 안정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제 변동 환율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정 환율제를 택한 나라가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정 환율제죠. 홍콩을 예를 들면은 이제 역사적 산물이긴 한데 상당히 작은 나라에서 독자적인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바깥에서 들어오고 심지어는 물가지도 밖에서 들어오고 그런 나라들은 환율이 물가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환율 타겟팅.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히 볼 건데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해 놓고 통화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직접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물가 안정 목표제가 도입되는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아니라 명목 기준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목표가 있고 정책 수단이 있고 개념을 살짝 말씀을 드렸고 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자면 대표적인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 있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대단히 큰 손이죠. 왜 그러냐면 발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의 가격을 마음먹으면 다 우리가 정한 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팔므로써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고 지급준비제도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그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대출을 하는데 받은 예금을 다 대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내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신용질서가 갑자기 붕괴가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무적으로 중앙은행 우리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은 중앙은행에 반드시 맡겨놔라. 그게 이제 지급준 비율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 지급준 비율을 여유 있게 했다, 타이트하게 했다 하면서 이제 일정 경기 관리하는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일부 활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개념이 거의 약해졌는데, 그리고 중앙은행 여신수인 제도는 중앙은행이 그 은행에다가 자금을 대출하기도 하고 그 자금 상품을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 조건을 바꾸거나 그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예금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단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통화정책 그 운영체제가 어떤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하나.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노미널 앵커, 명목 기준 지표, 요거를 뭘로 정해서 타겟팅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이름이 바뀌는데, 그 중간 목표를 두고 하는 게 통화량 목표제하고 환율 목표제가 있었죠. 근데 물가 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이 아니고 직접 물가 상승률을 제어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의 개략적인 모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목표제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중간 목표제에서 물가 목표제를 바꿨는지, 또 세 번째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지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1990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한 25년, 6년 됐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물가 목표제도 이런저런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거는 그 중간 목표 없이 직접 이제 물가 없이 물가 상승 목표치를 이제 미리 이제 중앙은행에 제시를 하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하고, 금리나 통화량 조절을 정확하게 이제 금리 조절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목표로 한 목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화 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제하고 중간 목표 관리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최종 목표야 거의 같고요. 정책 수단도 같고, 운영 목표도 다르지 않고, 다른 건 단지 이제 노미널 앵커를 뭘로 두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부르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미국은 페드는 물가 목표제인가요, 아닌가요? 보통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물가 목표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그걸 부르는 물가 목표제 국가라고 부르는 그 요소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 타겟 숫자를 이제 공표를 해요. 중앙은행은 이런 인플레이션 목표를 우리는 이거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또 하나는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돼요. 중앙은행이 성장, 물가, 고용 이런 걸 두루두루 한다라고 해서는 물가 목표, 엄밀한 물가 목표제라고 국가로 안 하고 물가 목표를 가장 중요한. 우리는 물가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물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수단이 금리로 하잖아요, 보통. 근데 금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해관리가 크게 나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려고들 많이 해요. 그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압력을 많이 받겠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중앙은행은 민주적 선거에서 민주적 대표성은 없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나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독립하되 당신들이 하는 거를 투명하게 해라. 우리가 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하는 거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파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투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성도 쌓이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의 말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도 중앙은행의 목표에 가깝게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기대가 안정되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말고도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가 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이런 국가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운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목표제가 이제 왜 도입하게 되느냐, 그 도입 배경 이제 설명드릴게요.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이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량 목표제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통화량 목표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통화량과 물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 관리를 하면 물가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혁신, 금융자야 이런 것 때문에 통화의 개념이 좀 흐려졌어요. 어디까지 통화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통계를 보시다 보면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있고, LF가 있고, 이것들은 다 이제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통화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통화를 어떻게 머니니스를 뭘로 볼 거냐, 요거를 잘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화 수요가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서 집계 되는 통화량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일정치가 않아요. 불안해. 그러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통화 자체를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컨트롤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가 믿을 수 없다면 그럼 물가 안정을 통화량 통제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80년대 말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또 환율 타겟팅의 경우에는 이제 외환위기를 많이 겪었죠. 80년대 초반에부터 9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중남미 동아시아 또 그러다 보니까 환율 타겟팅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 하나는 환율 타겟팅이 좀 결정적인 약점은 환율을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일정 수준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 통화 정책을 자국 경제 사정에 따라서 못해요. 국내 경제를 이렇게 막 부스트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90년 초반, 90년대 중반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조지 소로스라고 아시죠? 그 양반이 파운드화를 환축기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영국이 ERM이라고 유럽 EC하고 이 환율 일정 환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환축기 때문에 탈퇴라고 말해요. 공격을 받다 안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서 환율 타겟팅도 중앙은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물가 목표제인데 또 다른 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믿음이 좀 바뀌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필립스 커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발견한 현상인데 왼쪽 좀 작아서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는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이렇게 쭉 내리려면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내리면 그 대가로 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상당히 좀 확장적인 통화 정책. 물가는 좀 오르더라도 그게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실업이 높으면 그런 요구를 많이 받겠죠. 물가는 좀 높으면 어때요? 견딜 수 있잖아요. 물가 높은 거는. 실업보다는 덜 고통스럽죠. 이런 관계를 믿었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80년대 들어서는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가 5% 보통 통상적으로 5%인 국가가 욕심을 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2%로 낮췄어요. 2%를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좀 높겠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자기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거를. 그래서 임금 상승 요구를 안 하지, 처음에는. 근데 점차 깨달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4%가 오르고 내 임금이 안 올랐다. 그러면 임금을 더 올려서 내 실질 임금 보장받아야지.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기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필리스 커브가 이게 바뀌어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 필리스 커브가 이렇게 수직선이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이 높으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고 해서 성장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상향 관계에 가까워요. 실제로 이제 크로스 컨트리로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이 성장률이 낮아요. 아주 높은 나라들.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필리스 커브가 물가와 인구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라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환율이 거의 한 7, 80% 오르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7%, 8%, 9%만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 안정시켜야겠다. 근데 그때 통화정책 운영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물가 안정에 성공했더라. 자, 우리도 저 제도가 괜찮겠구나. 그래서 98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물가 목표제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는 98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 계기는 이제 외환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계기가 됐지만,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장기 디플레를 겪다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2012년에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인도가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뭐를 얻었느냐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시면 98년에 도입을 했죠. 그 이전에는 대체로 6%, 뭐 7%, 뭐 그렇게 해서 4% 뭐 낮아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목표를 도입하고 나서는 대체로 한 3%대에서 등락을 했고, 이제 문제의 이제 시기인데 2013년부터는 계속 1% 내지는 2%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 전하고 후하고 봤을 때 물가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변동성도 크게 움직이던 것이 변동성은 낮아졌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뭘로 측정을 하냐면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표준 편차가 2000년대 이전에는 큰 2%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이후에는 2%가 좀 안 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물가 안정은 물가가 낮고 스테이블한 거라고 그랬죠. 로우 앤 스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상당폭 이룰 수 있었다. 물가 안정 목표를 도입해서.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물가 목표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 3년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 물가 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전에 예상치 못하던 건데. 그래서 물가 목표제가 물가가 높은 나라가 물가를 낮추는 데는 유효하지만, 경기가 아주 침체에 빠지고 물가가 낮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물가 목표제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 일게 됐죠. 또 하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기 전에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안정적인 저 한편에는 금융 불균이 계속 쌓였었죠. 그러다 그냥 한꺼번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금융 불안이 누적된 게 한꺼번에 터졌는데, 그래서 물가 목표제는 물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융 불균형 쌓이는 거를 모니터하는데 좀 약점이 있더라.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점점점 더 중앙은행에 대한 그 역할을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 물가하면 돼. 근데 점차 이제 고용도 신경을 써야지. 통화 정책이 또 중장기적인 성장도 신경을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수단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 수준 목표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 레벨 자체, 물가 지수 자체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목표된 그 수준을 쫓아가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거고, 명목 GDP 목표제는 명목 GDP를 타겟하자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 명목 GDP는 실질 성장률하고 그 GDP 디플레이터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대안 체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막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 목표제를 좀 유지하면서 좀 개선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까지 이제 물가 목표제가 뭐고, 어떠한 배경으로 해서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우리 경제가 얻은 성과는 뭐였고, 운영하다 보니 발생한 도전 과제는 뭐였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물가 목표제를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이제 금융거래, RP나 여수신 등 금융거래할 때 기준되는 금리인데, 이걸 기준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이제 우리가 실제 뭐 예금금리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정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통해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 변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예측을 하고, 그 물가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그 콜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른 단기보다는 초단기보다는 조금 더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뭐 이런 금리가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 시장 금리가 바뀌고, 여수신 금리가 바뀌고, 금리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나 의사결정을 다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곧바로 그 사람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금리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그래서 실물 경제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실물 경제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또 분석을 합니다. 전체효과 분석을 해서 다음에 기준금리 결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과했다, 아니면 우리가 좀 부족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 물가가 타겟 수준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금리 결정은 누가 하느냐?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죠. 상당히 중요한 그 결정이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 이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이렇게 5군데에서 추천을 합니다. 거시경제나 통화금융에 대한 이해나 식견이 높은 분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7분이 회의를 해서 결정은 5사람 이상의 금통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금통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그 집행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분들이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도 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뒷받침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 과정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는 매달 한 번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월말 월초에는 대부분 이제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실물 통계도 나오고 소비자 물가도 나오고 금융시장 통계도 많이 나오고 그 통계가 나오면 대략 이제 본회의는 둘째 주 목요일인데 둘째 주 목요일 6일 전에 월말 월초에 나온 통계들 쫙 모아놓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 자료들을 이제 입수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바로 결정하기 바로 전날 동향 보고회의를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실물경제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 들어온 이제 외환시장, 또 국제금융시장 동향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통위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아까 말했던 대로 5분 이상 참석하는 데서 과반수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금리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통화정책 결정문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금리 결정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렀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최근 경제 동향이 세계 경제 동향이 어떻게 흘렀고 위험 요인은 뭐고 이런 세계 경제를 보고 국내 경제 실물 경제 등을 봅니다. 생산 활동은 어땠고 소비는 어땠고 투자 활동은 어땠고 이제 물가는 이제 경제 활동의 결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급 충전 요인이 합쳐진 결과인데 물가 흐름을 보고 그다음 금융시장에서 실물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였노라. 앞으로는 정책 결정하는 데서 어떤 점을 더 주의 깊게 봐서 신경 써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게 중요한
분이라면 여기를 항상 주시를 하십시오. 통화정책 결정문을 이렇게 보면 행간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언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아니지만 시그널을 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결정할 때까지 방침을 안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그널을 주겠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통화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알고 싶다면 통화정책 결정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물가 목표제의 대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의 내용하고 그 물가 목표제를 그렇게 설정한 배경,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목표제의 큰 구성은 일단 물가 안정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가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책임성, 우리가 약속한 공약한 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는 책임성은 뭐가 있는가, 책임성에 대한 사항이 있겠고, 대상 지표,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물가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겠고, 지금 시작한 물가 안정 목표제는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부터 또 시작할 거냐. 이렇게 물가 목표제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자세히 보겠지만 크게 바뀐 거는 물가 목표 수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표 제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임성도 상당폭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상 지표는 소비자 물가를 그대로 갖고 하고, 물가 안정 목표 점검 주기는 선면으로 계속 갖고 합니다. 근데 과거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 정책하는 데도 중요하고, 첫 번째가 목표 수준 하향 조정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물가 목표는 2.5에서 3.5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로 낮췄습니다. 과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추이를 보면은 98년 처음 도입할 때는 9%였습니다. 9%. 그 이후에 이제 2003년까지는 매년 했었는데, 그때 대체로 중심치는 3%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대체로 3%입니다. 물가 목표의 중심치는 3%였습니다. 네, 저번 기간에는 2.5에서 3.5 구간이었고, 근데 이번에 2%를 낮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간 방식에서 물가 목표를, 한국은행 물가 목표는 2.5에서 3.5 사이야라고 했다가 한국은행 물가 목표는 2%입니다. 딱 하나의 점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정말로 의도하는 게, 타겟으로 하는 게 2.5야, 3이야, 3.5야 이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의사가. 근데 3년 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에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좀 대체로 낮아질 것 같았는데, 세계 경제 상황에 3년 전에 되돌아보면. 근데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경제에 적절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3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5에서 3.5 사이 될 것이다. 근데 2.5 쪽으로 해줬으면, 사람들이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적정한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 목표가 2.5에서 3.5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경제주들 기대를 이렇게 하나로 안착시키는 거, 앵커링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가 목표에서. 근데 그 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불려요. 그런 점은. 하나의 점을 제시하면 우리는 2%로 합니다. 지금은 벗어났지만 길게 봐서는 중기적으로는 2%로 반드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임금 계약도 하고 또 투자 결정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범위다 보면 기대가 희미해지죠. 그런 점 때문에 단일 목표치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신에 단일 목표를 하는 대신에 물가가 좀 목표치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하면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벗어났고 정책이 필요하면 정책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면 우리가 목표로 다시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겠다.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 설명 책임을 크게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물가 목표 운영 상황, 통화정책 운영 상황이죠.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강화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운영한 운영 현황을 어떻게 국민들께 알리고 하냐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1년에 2번씩 기존에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림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를 늘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 이제 물가가 우리 2%인데 2%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0.5%포인트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벗어나면 이거를 총재님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나서졌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또 정책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수렴할 것이라 그러면 그 분석한 내용을 알려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서 물가 목표에 실제 물가에 수렴하도록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도록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에 기존에 있던 건데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물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물가 목표를 낮췄는지. 2013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1% 내지는 그 아래로 계속 밑돌았죠. 물가 목표는 2.5인데 한참 밑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뢰성도 좀 의심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물가가 또 전망을 해보니까 국내 경제 상황이나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보니까 과거와 같이 이렇게 3% 막 이렇게 넘고 그럴 확률이 크지 않더라고요. 대체로 앞으로 당분간은 물가가 좀 낮은 수준을 계속할 것 같은. 그래서 물가 목표를 좀 현실화했다고 봐야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동학이 변했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구 고령화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면서 점차 이제 수요 기반이 좀 약화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득 불균형이 좀 기업과 가게 간, 또 가게 간에도 소득 계층 간 좀 불균형이 좀 그동안 진전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장래에 대한 확신,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수요하겠다는 수요의 욕구가 수요 기반이 좀 약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기 글로벌화가 많이 됐잖아요. FTA도 많이 체결하고, 그리고 또 유통 혁신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 유통 단계가 많이 줄었잖아요. 뭐 마트도 생기고, 최근에 이제 직구 있잖아요. 인터넷 통해 해외 직구도 하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명품을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 가격이랑 국내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품 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해졌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물가를 이제 기초적인 물가를 낮추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우리 언더라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는 그 일시적인 공급 충격,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따르거나 오르거나 내리죠. 그리고 또 경기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 빼고 중장기적으로 밑에 이렇게 흐르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떤가, 그게 이제 기존 인플레이션, 그거를 이제 계량적 기법으로 이제 뽑아보면 이게 좀 희미하긴 한데, 2012년 이전에는 대체로 완만하게 3%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2012년 이후로 요때를 기점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국가들도 대체로 큰 폭으로 최근에는 많이 물가 공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글로벌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이 대표적인 거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대표적인 거고, 큰 요인이, 공통 요인이 세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흐르는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아까 처음에 이제 물가 안정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안정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적정 인플레이션인데, 그거를 계량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한 2% 내외로 나옵니다. 이건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2% 주위에서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왼쪽 그림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고, 세로 축이 이제 각 나라의 물가 목표 타겟입니다. 근데 보면 선진국 2만 달러를 경계해서 대부분 2% 내지 2.5%. 근데 우리나라는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꽤 되는데도 아직 조정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그런 나라들은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 타겟도 좀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 오른쪽은 물가 상승률하고 타겟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은 타겟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타겟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대체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타겟도 낮아지는. 그래서 그렇고, 또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물가도 대체도 높고, 물가 상승률 타겟도 높게 잡는 영향인데,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그 물가 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을 조정할 때가 됐다.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 인플레이션을 추정해보니 2% 내외. 또 우리 그 밑에 흐르는 기본 지조적인 인플레이션도 2% 정도. 그리고 우리 선진국 물가 목표제 채택한 나라들도 대체로 2% 내지 2.5인데 여기 아이슬란드, 호주 뭐 이런 나라,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좀 상품 수출 의존이 높은 나라들이라 이 부분 쪽은 좀 예외를 보고 그래서 선진국도 2% 그리고 물가 전망을 해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2%가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구간 대신 단일 목표치로 했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단일 목표치를 한 거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구간이나 변동 화용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실 지킨다는 얘기겠죠. 구간 2.5, 3.5면은 그 안에 넣어야 물가 목표제가 성공적인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지난 3년 동안 우리 물가가 크게 목표에서 벗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제유가 하락이 80%, 90%예요. 거꾸로 이제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3%, 4%가 됐다. 그럼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생산 코스트가 오니까 경기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물가를 목표로 맞추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원칙 엄격하게 그 물가 목표 적용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정말 그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긋지 말고 설명을 드리자. 많이 벗어나면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벗어났고 공급 충격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럼 대응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학계의 생각입니다. 학계나 중앙은행 정책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유지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잘 잡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아까랑 연결된 건데 단일 목표치를 하면 이게 크게 벗어나면 뭐 아무 설명도 없고 하면 국민들이 책임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벗어나면 적극적으로 그 원인은 뭐고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언제는 물가 목표의 실제 물가를 접근시켰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6개월 연속 목표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벗어나면 총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3개월마다 더 짧게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설명 책임 방식은 이제 선진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물가 목표제에 도입한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국 같으면 이제 1%포인트, 영국은 2%가 타겟이고 상하 1%를 넣으면 0.4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1%니까 우리랑 좀 비교를 직접 하면 안 되고 1%는 일종의 영국은 그 디플레이션 경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한을. 그 상한 3%는 물가가 상당히 불안해질 거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를 6개월 연속 이탈할 때 설명 책임을 하게 돼 있고. 방식도 이제 영국은 그 영란은행 총재가 정부에 공개 편지를 씁니다. 이래저래 해서 물가가 이렇게 벗어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은 물가를 달성시키겠다.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는 국민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거죠, 곧바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4회로 확대를 했고 2회에서 4회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물가 목표 수준을 좀 상당폭 현실화했고, 그리고 제시 방식도 좀 국민들의 기대를 빨리 안착시키면서 또 이제 정책의 신축성을 발휘하고 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년, 거의 1년 내내 작업을 저희가 했는데, 나름 그 지식을 많이 최대한 현존하는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에 잘 맞는 물가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물가 목표에 근접하도록.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물가 목표는 단기간에 이렇게 물가 목표를 접근시키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중기적 시기에는. 근데 길게 보면은 타겟이 맞는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그때 하게 되면 경제가 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가 목표제는 단기간에 그 타겟에도 수렴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닌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가 목표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통화정책의 향방,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제 주체들께 드리는 신호,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정책 의도대로 생각해주면, 국민들 생각해주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있겠죠. 그래서 물가 목표제를 좀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한 게,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도 있고 또 기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물가 목표제라는 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건전한 발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걱정해서 재미가 없는 강의를 어떻게 들어주시나 했는데 너무 이렇게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메일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